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군포시의 노래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노래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어느 노래방. 정확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노래방은 지하 1층에 있었고 복도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방들이 있었죠. 앞으로는 정문, 뒤쪽으로는 좁은 후문이 있었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노래방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미음자 복도의 왼쪽을 막고 그곳을 대실이라 하여 제일 큰 방으로 개조했죠. 디귿자를 좌우 반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실 앞에 정문 왼쪽은 내실이라 하여 한밤중 사람이 뜸하거나 할 때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침대와 노래방에서 마이크 같은 기구들이 고장나거나 탬버린이 망가지거나 하면 바로 교체 가능한 예비 도구들을 넣는 용도의 방이 있었고요. 이상한 일들은 리모델링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방 영업이 끝나고 나면 정문과 후문을 모두 잠그는 형태인데다 지하라서 따로 창문도 없는 노래방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영업 시작하려고 문 열고 들어가면 내실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서 고양이를 쫓아낸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내실에서 쪽잠을 주무시던 아버지가 기분 나쁜 꿈을 꾸셨다고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서 대화할 때 들었는데 리모델링 후에 단골들도 발길을 끊었다고 푸념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그냥 불경기라서 단골도 안 오는 거고 고양이야 뭐 유연하고 날렵하고 민첩한 동물이니까 어떻게든 들어왔겠지 했고 기분 나쁜 꿈도 노래방에 손님이 줄어서 아버지의 기분 탓이겠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버지 대신 형이 노래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래방에서 놀고 있었고요. 손님이 없어서 저는 내실에서 TV를 보거나 카운터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고 형은 손님은 없었지만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어디선가 미세하게 탬버린 소리가 들리더군요. 막 시끄럽게 흔드는 소리는 아니고 탬버린이 살짝살짝 흔들리면서 나는 찰랑찰랑하는 소리. 소리는 오른쪽 복도의 바깥쪽 끝에 있는 방에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처음엔 무섭다기보단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서 저와 형은 그 방에 가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그 탬버린 소리는 형과 제가 그 방 근처로 가면 끊기고 멀어지면 다시 들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들리던 소리는 어느샌가 잠잠해졌고 형과 저는 그때 당시엔 그냥 바람 때문에 탬버린이 흔들렸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형과 제가 가까이 가면 바람이 멈추고 멀어지면 다시 불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후문은 닫혀 있고 정문의 유리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것 외엔 창문도 없는 지하에 바람이 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그 소리를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냥 노래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하는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는 노래방 문을 하루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로부터 며칠 후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노래방 문을 하루 닫은 동안 아버지께선 어떤 절에서 스님을 모셔왔고 탬버린 소리가 들렸던 그 방에서 제사 같은 것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가셨고 아버지는 노래방을 닫고 집에 돌아오셨답니다. 그 다음 날 노래방 문을 열고 문제의 그 방을 보신 아버지는 상당히 놀라셨다고 합니다. 방의 조명,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방문에 달린 작은 창이 모두 깨져서 방바닥에 파편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론 저는 노래방에 자주 가지 않았고 아버지도 노래방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셔서 이상한 일이 또 있었는지 혹은 이상한 일이 더 이상 없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게 어떤 심령현상과 관련이 있다면 노래방을 리모델링 했을 때 노래방에 있던 어떤 귀신의 심기를 건드렸거나 혹은 노래방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도깨비터라서 함부로 리모델링하여 도깨비들이 화가 났거나 하는 정도로 추측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을 보는 방법. 터귀신. 촛불과 촛불 사이의 간격은 60cm 정도로 하고 3자가량 떨어져 앉아서 촛불 사이에 빛이 교류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 터에 있는 귀신의 모습이 나온다. 이는 영체가 가진 기진동이 빛의 파동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영상으로 초보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자신의 귀신책을 펼쳐놓고서 눈의 초점을 문단 사이에 맞추고 가만히 살펴보라. 자기에게 있는 귀신 작은 활자보다는 큰 제목 사이의 틈을 3분 정도 응시하고 있으면 문단 사이에 자기를 괴롭히는 귀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신이 귀신의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닐까 의심 가는 사람은 한번 해보시라. 전생령. 방을 어둡게 한 다음에 거울을 앞에 두고서 자기의 모습을 보라. 상대의 빙의령 영능력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방법을 쓴다. 한참 상대의 얼굴을 보다가 그 사람의 머리 뒷부분을 가끔 응시한다. 거기에서는 영락 없이 상대에게 씌워진 귀신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가 귀신을 달고 다니지 않을 경우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 추정령. 귀신은 옆눈으로 더 잘 보인다. 왜냐하면 망막에 결정되는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시신경을 통하지 않고 영상이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따라다니는 귀신들은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애쓴다. 그래서 정면으로 보려 하기보다는 옆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부유령. 볼펜이나 바늘 끝을 응시하다가 벽을 응시하라. 첨예한 물건을 보고 있으면 은연중에 시신경이 긴장을 한다. 따라서 휙 지나다니는 귀신들은 잘 보이지 않다가도 예민한 영안에 걸려서 상이 맺히는 일이 많다. 말하자면 부유령의 경우에는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긴장을 해야 보인다는 말이다. 명도.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벽을 보라. 명도들은 한참 떠들고 놀다가 지치면 벽 속으로 들어가 쉰다. 그래서 아이 귀신은 벽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많다. 성격을 보면 장난기가 많아서인지 금방 뛰쳐나오기도 하는데 절대로 자극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대의 전생령 손바닥을 비비다가 방바닥 한가운데를 잘 응시해보라. 상대가 앉아있는 바로 아래 부분에서 상대의 전생 모습이 그려진다. 상대가 움직일 때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하면 영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상대의 전생을 보았다고 해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묘지 귀신. 묘지에 가서 봉분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서 봉분 위를 살펴보라. 묘지에는 연고가 없는 귀신들이 와서 휴식을 하고 있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그 무덤의 영혼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란다. 인열령. 칸막이를 하고 저편에 사람을 앉혀두고서 정주하여 칸막이 벽을 보라. 보면 보이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 더 잘 보인다. 이것이 귀신 투시의 첫걸음이다. 탐가이를 하고 상대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면 오히려 상대가 가진 인열령의 정체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도구 사용으로 보는 법. 모션 센서. 모션 센서 디텍터로 불리는 것으로 물체의 움직임 관찰기는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주위의 온도를 바꿔가며 사람들의 주위에 돌아다닐 때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야간 투시경. 야간 투시경으로는 달빛을 포함한 아무런 불빛이 없는 곳에서 물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선호한다고 한다. 현재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러시아제의 투시경은 비디오 카메라에 장착되는 어댑터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환영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캠코더. 캠코더를 모니터에 연결한다. 캠코더를 모니터에서 2m 떨어진 지점에 세워놓는다. 캠코더로 브라운관 화면을 촬영하면서 구름 같은 물체가 보일 때 캠코더를 90도 옆으로 민다. 캠코더를 90도 옆으로 놓은 채로 약 3분간 녹음을 한다. 권총과 같이 생긴 디지털 온도계. 권총과 같이 생긴 디지털 온도계는 방아쇠를 당기면 현장의 온도를 바로 알 수 있다고 한다. 고스트 헌터들이 디지털 온도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휴대가 간편하고 온도를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너구리 꼬리와 부싯돌.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 근교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인디언들이 억울하게 타서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들은 애완용으로 너구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남은 것은 꼬리뿐이었다고 한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너구리 인조털 꼬리에 돌멩이를 부딪혀 불꽃을 일으키면 타다 죽은 인디언 귀신이 그림자로 나타난다. 녹슨 가위,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를 들고 13일 금요일 밤 자정 거울을 보며 옴 아리샤바 이런 주문을 13번 계속 외우면 연쇄살인범의 죽은 홀령이 거울 위로 살짝 스쳐 지나간다. 외국에서는 이런 귀신 부르기 행사를 하다가 도플갱어 현상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 쌀.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죽은 영혼이 무엇으로 환생했는가 알아보는 것. 죽은 이의 49제나 제사 때 향을 피우고 그 앞에 쌀을 담아둔 그릇을 놓는다. 대개 무당들이 홀령이 왔는가 안 왔는가를 알아볼 때 쓰는 방법인데 왔구나 하는 소리와 함께 쌀 위에 발자국이 찍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때에 따라 서는 게 발자국, 까마귀 발자국 등이 나타나는데 그것으로 무엇으로 환생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대개 악령은 다른 매개체의 몸을 빌려 환생하게 마련이다.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형의 몸속에 들어간다. 자기 전에 머리맡에 사람 모양의 인형을 머리를 맞대게 눕혀놓고 목에 칼을 대놓고 자면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 내 목 내놔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잘 때 머리카락을 모두 위로 풀어헤치고 자면 자는 동안 귀신이 몸속에 들어왔다 나간다고 한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분신사바 위때 구다사이라는 주문을 외운다. 다음으로 펜을 쥐인 사람에게 예나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데 꼭 숫자나 글자가 나오는 그런 질문이어야 한다. 질문에 따라 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원을 그리면 예, 원을 안 그리면 아니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원이 크면 클수록 귀신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손이 혼자서 움직이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절대 힘을 주어선 안 된다. 세 번째 이야기, 친구.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유키오라는 녀석이 전학을 왔었다. 몸집이 작고 혼혈 같은 얼굴을 한 어딘지 모르게 안절부절한 느낌의 녀석이었다. 유키오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물론 선생님이 아니라 유키오 본인에게 들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우리 반 아이들은 유키오를 따돌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돈을 빼앗는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었고 지나가면서 등을 팔꿈치로 툭 친다거나 필통을 칼로 자른다거나 조회 시간에 방귀를 뀌었다고 모함하는 것 같은 것이었다. 그저 철없는 장난이었다 싶지만 본인에게는 괴로웠던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유키오는 평소에는 안절부절해하는 주제에 그런 때만은 묘하게 근성을 보였다. 울거나 정색하는 일도 없었고 선생님에게 고저지를 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장난치는 것이 그다지 재미가 없었고 어느 사이 유키오를 따돌리는 건 다들 그만두게 되었다. 다만 유키오는 학교를 자주 쉬곤 했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노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인상이 남아있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를 쉰 학생이 있으면 급식으로 나온 빵은 같은 반,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가 가져다주는 규칙이 있었다. 그리고 유키오의 집에 빵을 가져다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사실 우리 집과 유키오의 집은 꽤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반에서는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유키오의 집은 나무로 지어진 문화주택으로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들이 살 것 같은 모습의 집이었다. 안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 어쩐지 어두운 느낌에 내가 싫어하는 분위기의 집이었기 때문이었다. 빵을 가져다 줄 때는 언제나 할머니에게 빵을 건네고 허둥지둥 돌아가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유키오가 또 학교를 빠졌기 때문에 나는 빵을 가지고 그 집에 가게 되었다.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평소와는 다르게 유키오 본인이 직접 나왔다. 감기라도 걸린 것인지 안색이 영 좋지 않았다. 유키오는 나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권유했다. 그 장난감은 내가 늘상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분 나쁜 것을 참으며 그 집으로 들어갔다. 유키오의 방에 들어서고 나는 조금 놀랐다. 방 안에 실이나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신사의 부적 같은 것도 붙어 있던 것이다. 우리가 열고 들어온 문에도 틈이 보이지 않도록 잔뜩 붙여져 있었다. 뭐야, 이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부적을 붙이시는데 그것만 있으면 무서워서 스티커도 붙이는 거야. 유키오가 직접 그린 것 같은 부적도 있었다. 이런 부적 그냥 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혼나. 유키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은 유키오의 방에서 1시간 정도 놀고 돌아갔다. 다음 날도 유키오는 학교를 쉬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유키오의 상태에 관해 물어보셨다. 내가 그닥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러니 쉰다고 전화도 하지도 않아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말이야. 전화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전화는 해봤지만 아무도 받지를 않더라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계시던. 어제는 안 보이셨어요. 그럼 학교를 쉴 거면 전화를 해달라고 유키오한테라도 좀 전해주렴. 나는 그날도 유키오의 방에서 놀았다. 유키오는 장난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부러워진 내가 물어봤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준 것이라고 대답했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야? 돌아가셨어. 유키오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다. 왜? 교통사고. 장난감을 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는 유키오를 보니 더 이상 물어볼 마음이 들지 않아서 나는 화제를 바꾸었다. 내일은 학교 올 거야? 모르겠어. 너 괜찮은 거야? 학교 쉴 때는 전화해달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미안. 나한테 말해도 소용없다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안방에 계셔. 그럼 전화해달라고 말하면 되잖아.
잘 수가 없어. 아버지랑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나를 계속 불러. 유키오라고 나를 몇 번이고 계속 부르는 거야. 그게 무서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 어제는 팔을 붙잡았어. 나를 데려갈 생각인 것 같아. 나는 점점 무서워져서 그만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키오는 계속 나를 붙잡았다. 내가 무서워하는 건 알겠지만 난 여기서 자면 안 돼. 어째서?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거기까지 말하고 나는 아차 싶었다. 유키오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색해진 분위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유키오의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 다음 날도 유키오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함께 가보자며 하굣길에 나를 차에 태우고 유키오의 집으로 향했다. 선생님이 현관에서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현관을 열자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렸다.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갔다. 부엌에도 유키오의 방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키오의 방에서 나오니 오른쪽에 방이 있었다. 유키오가 어제 말했던 안쪽 방이란 이것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선생님이 그 방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생님은 온몸을 꼿꼿이 세웠다. 바로 문을 닫았다. 그 잠깐 사이 나는 선생님 너머로 방 안을 보았다. 유키오의 피에 젖은 얼굴이 보였다. 아마 선생님은 바로 경찰을 불렀던 것 같다. 그날의 기억에서 그 이후는 거의 생각나지 않지만 경찰이 왔었던 것만은 기억이 난다. 다음 날 선생님은 아침 조회 시간에 유키오와 조부모님이 죽었다는 것을 반 아이들에게 말하셨다. 그렇지만 피투성이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단지 죽었다는 말뿐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나는 선생님에게 유키오가 내게 말했던 꿈의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거라고 말하시고 나에게 유키오의 부모님에 관해 알려주셨다. 유키오의 부모님은 자살을 했었다고 한다. 게다가 사실은 가족 동반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유키오는 그때 운 좋게 살아남아 조부모님께 맡겨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어쩐지 그랬을 것이라고 마음 한구석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 나는 경찰에 불려가서 유키오의 집에 갔을 때 이야기를 했다. 유키오의 꿈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경찰은 내게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냐고 끈질기게 물었다.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부인했다. 정말 너는 그 집에서 유키오 군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니? 함께 와주셨던 선생님은 어쩐지 곤란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경찰이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절레절레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신호였던 것일까? 선생님은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내게 말하셨다. 저기, 선생님이랑 내가 유키오의 집에 갔었잖아. 그때 선생님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어쩐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고 있었다. 그때 유키오네 가족은 이미 죽은 지 3일은 훨씬 더 되었었대. 5번째 이야기, 이름도 모르는 아들. 우리 엄마인가요? 등교 중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멍하니 있자니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20살의 대학생으로 임신이나 출산 경험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딱 봐도 30살을 넘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고 대답하니 상대방은 그 대답이 의외였다는 듯한 반응으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반응에 오히려 제가 다 놀랐지요. 신호등이 푸른불이 되자 저는 급하게 거길 떠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죄송스럽지만 장애인 같은 분위기로 깡마른 체형의 눈은 왕눈이었습니다. 헐고 구겨진 셔츠에 어깨엔 노란색의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와의 첫 만남으로 이후 수년 동안 몇 번이고 그와 조우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그 장소에서 저를 기다렸고 반드시 우리 엄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라고 그렇게 한마디 대답하면 사라져주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경찰에 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대학에까지 나타나게 되어서 저는 그에게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든가 기분 나쁘다든가 그런 걸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는 나타나는 일도 없고 저는 도쿄의 대학을 졸업해서 고향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도쿄의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너 스토커했던 남자 저번에 대학 근처에서 만났지 뭐야. 엄마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묻길래 무서워서 도망쳤어. 통화 내용은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그런 남자도 있었지라고만 느껴졌고 이쪽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해 어머니의 날에 현관에 시든 카네이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순간적으로 그 녀석이라고 생각했고 무서워져서 아버지께 상담한 뒤 경찰서에 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해라고 할 만한 일도 없었기에 당연하다면 당연했습니다만 저는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눈이 쌓인 밤 저는 거리에 보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더니 추돌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순간 의식을 잃고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와 쓰러진 나무의 틈에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움직여지지 않는 데다가 소리를 높여도 주변은 시끄러워서 아무도 저를 발견해주지 않았습니다. 근처에는 불도 크게 타오르고 있어서 이젠 다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살려줘. 여기에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도 사고에 휘말린 건지 피투성이었습니다. 눈을 파내며 저를 끌어내 준 그를 잘 보면 그가 더 중상으로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아파 보였는데 그는 저를 보고 웃더니 우리 엄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되어서 응응이라고 끄덕이며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얼굴을 들어 올리니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년이나 지났지만 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가 누구였는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말하는 유령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 눈이 내리면 가끔 떠올립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들을. 6번째 이야기, 햄버거. 내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슈퍼에서 수제 햄버거를 싸우셨습니다. 진공팩에 들어있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슈퍼의 푸주간에서 직접 고기를 갈아 반죽한 뒤 모양을 내어 집에서 구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햄버거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날은 어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굽기만 하면 되는 그것을 사온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며 그다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구워진 햄버거는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맛있어 보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는 햄버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기 위해 칼을 댔습니다. 햄버거를 찌른 포크를 옆으로 옮긴 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칼로 자른 햄버거의 단면. 원래대로라면 육즙이 가득 배어나와 한창 먹성이 좋았던 내 식욕을 돋웠을 그 부분에는 엄청난 개수의 머리카락이 차 있었습니다. 좌우로 자른 고기와 고기 사이에 마치 다리를 지은 것처럼 빽빽하게. 그 수는 10가닥이나 20가닥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포크를 빼니 그것이 고기 사이에서 스르륵 떨어집니다. 그날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녁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1개나 2개라면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수많은 머리카락은 고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고 때문에 고기를 갈던 도중 섞여 들어간 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고기의 표면에는 단 한 가닥도 삐져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수많은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간 고기로 감쌌다. 그 이상한 일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슈퍼에는 어머니가 항해 전화를 했습니다. 이후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만든 햄버거만 먹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분간 집 밖에서는 햄버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자르면 또 몇십 개의 머리카락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이야기, 인과응보. 몇 년 전 어느 산길을 지나가던 때의 일. 갑자기 눈앞에 젊은 여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서둘러 급브레이크를 밟아 무사했지만 심야의 깊은 산속에서 죽을 정도로 놀라 눈을 씻고 다시 보니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자였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나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고 많이 지쳐있길래 왜 여기서 헤매고 있는지 물어보니 남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크게 싸웠는데 남자친구가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도 지갑도 차 안에 두고 내린 데다가 산속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헤매고 있었다고 했다. 너무 안 돼 보여서 차에 태워주려고 조수석 문을 열다가 눈치챘다. 그녀는 학생 시절에 나를 왕따시켰던 무리의 주동자였다. 그 녀석도 내 얼굴을 보고 기억이 났는지 갑자기 실실 웃으며 어머 싫다. 너 그 애이 라고 짓걸렸다. 전혀 거리낌 없이 차에 타더니 이건 이 차야. 네 주제에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라든지
이런 시간에 혼자 있다니 남자친구 없어? 있을 리가 없지 애이니까 라는 둥지 멋대로 떠들어댔다. 나는 이 녀석 때문에 아직까지도 악몽을 꿀 정도로 괴로워했는데 이 녀석은 행복하게 살면서 학창시절 나에게 했던 일은 깨끗이 잊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밖으로 내쫓았다. 그녀는 내가 반항하는 걸 처음 보고 무척 놀랐다. 비상용 해머로 위협했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 운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 그대로 그녀를 놔두고 차를 몰아 그 산을 떠났다. 나쁜 꿈을 꿨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쭉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야 그녀가 몇 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산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강간당한 다음에 살해당했다고. 지방 신문에도 실렸다고 해서 찾아보니 사건이 일어난 건 나와 만난 다음이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내가 그날 차에 태워줬다면 그녀는 살았겠지. 하지만 불쌍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범인이 고마웠다. 나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내가 너무 비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건 난다. 평생 아무에게도 말할 생각 없고 참여도 하지 않는 대신에 여기에 토해놓고 간다. 8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유품. 우리 할아버지는 유품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남기셨다. 아버지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다. 오래된 사진들, 낡은 편지들, 그리고 어떤 낡은 목걸이 같은 것들. 특히나 그 중 하나, 은으로 된 작은 펜던트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아버지는 그 펜던트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구나. 이건 처음 보는 거야 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펜던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펜던트는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마치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지닌 듯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기로 했다. 몇 주 뒤 전문가의 답변을 받았다. 이 펜던트는 19세기 말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희귀한 디자인이며 당시 귀족들이나 지녔을 법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런 귀중한 물건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더 커졌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읽어보기로 했다. 일기장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서 나는 그 펜던트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유럽을 여행하던 중 한 귀족과 친구가 되었고 그 귀족이 죽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이 펜던트를 물려주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귀족은 자신의 가족이 이 펜던트를 노리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펜던트를 안전하게 지키기로 결심하셨다고 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펜던트를 받은 후 할아버지는 여러 가지 기묘한 일들을 경험하셨다고 적혀 있었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고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펜던트를 꼭 쥐고 잠을 이루셨다. 할아버지께서는 펜던트가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믿으셨다. 그러나 동시에 펜던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으셨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께서 이 펜던트를 끝까지 간직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귀중한 물건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일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물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펜던트는 우리 가족의 손에 넘어와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펜던트를 잘 보관하자고 말했다. 아버지도 동의하셨다. 이제 우리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를 지닌 귀중한 유산으로 여겼다. 9번째 이야기, 이상한 이웃. 우리가 살던 아파트에는 이상한 이웃이 있었다. 그 이웃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항상 혼자 다니며 말을 걸어오는 일이 없었다. 그는 우리 가족과도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그 이웃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모님께 그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모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지만 그냥 무시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계속 그 소리가 신경 쓰였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이웃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 남성은 나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의 정체를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이 오랫동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후 나는 그 이웃의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몇 년 전 아내와 딸을 잃고 나서 그들의 영혼과 소통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방 한쪽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종교 의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밝아졌고 우리 가족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상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10번째 이야기, 그림자. 어느 날 밤, 나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나는 창문 밖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나는 밤마다 그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항상 같은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부모님께 그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그냥 나의 상상일 거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나는 밤에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는 그 그림자가 실제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우리 이웃의 소년이었다. 소년은 나를 보고 놀란 듯했다. 너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내가 물었다. 소년은 잠시 침묵하더니 난 여기에 서 있는 게 좋아. 그냥 여기가 편해서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는 단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씩 밤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년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친구의 모습이었다. 11번째 이야기, 오래된 인형. 어느 날 나는 할머니의 집 다락방에서 오래된 인형을 발견했다. 인형은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는 그 인형을 할머니께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그 인형을 보시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인형은 할머니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 인형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인형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으셨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는 그 인형을 잃어버리셨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할머니는 그 인형을 찾으려고 애쓰셨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셨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인형을 다시 할머니께 돌려드렸다. 할머니는 인형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정말 고맙구나. 이 인형은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란다라고 하셨다. 나는 할머니께서 인형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셨다. 그 후로 할머니는 그 인형을 항상 곁에 두고 지내셨다. 나는 그 인형을 통해 할머니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12번째 이야기, 기묘한 꿈. 어느 날 밤, 나는 아주 기묘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 도시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그 도시의 중심으로 다가가며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는 내가 찾는 곳이 아니다. 돌아가라. 나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당신은 누구죠? 여기가 어디죠? 내가 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사라졌다. 나는 깨어나서도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 꿈은 너무도 생생했고 마치 실제로 경험한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그 남자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너는 이 도시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 후로 나는 그 꿈을 계속해서 꾸게 되었다.
매번 꿈에서 그 남자는 나에게 경고를 했다. 나는 그 꿈이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꿈속의 도시와 그 남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나는 어떤 큰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꿈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지금도 가끔 그 꿈을 떠올리며 그때의 경고와 배움을 되새기곤 한다.